네, 이렇게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치권의 현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전세기로 송환이 됐습니다. 또 굉장히 대규모로 귀국이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방식이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도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나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막을 이제 파악하고 난 후에는 지금 제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요. 훈센 전 총리가 40여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아들 이제 훈 메디치라고 해서 육군 대장 출신이 지금 총리가 지금 정치를 국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상당히 좀 대하기가 힘겨운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힘든 상황입니다. 힘겨운 나라일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번 범죄 대부분 자의반 타의반 범죄들이 많습니다. 가서 강제로 구금된 사람들이 가면 자의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가려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송환되는 64명이죠. 64명의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전부 다 체포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도착하면 바로 이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나라고 또 범죄의 양상도 아주 피해자와 가해자가 얽혀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런 걸 대응할 때 무슨 이제 큰 사건이 나야지 대응하는 체제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도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고문을 통해서 희생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대응을 시작했는데 여하튼 그렇지만 만시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관련된 그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송환하는 것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록 소일고 요양권을 고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 제3국에서 국제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근절시키는 시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결국은 이번에 지금 귀국 강제 송환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번에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서 이게 사망하게 만든 중국 사람이거나 또 무슨 캄보디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성과가 아니다. 결국은 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마치 대규모로 송환시키는 것이 성과인 것처럼 내세울 일은 아니고 이제 이 사건에 또 국제적으로 퍼져 있는 광범위한 이런 그 국제 범죄 조직에 한국이 가담되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을 이제 해결하는 첫 단추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결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이 더욱더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정부 합동 대응팀은 지금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을 해서 한국인 범죄자의 재유입을 막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서는 추방된 한국인을 다시금 이제 장기간 입국할 수 없게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결책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경찰이 현재 파견돼서 한인 범죄만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네.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양국 간의 공조 TF를 구성하기로 한 건데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무부, 외교부가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구성하는 게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차제에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이 있었던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코리안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사이적으로 가는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로 소환됐지만 또 몰래 갈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국과 캄보디아와 양국 간뿐만 아니라 인접국가 간의 관련 경찰이라는 기관들 간의 긴밀한 TF들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라는 평가신데요. 그러면 이런 조치들이 일단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응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실행이 돼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발본색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국제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일벌백계하는 이런 모습을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대대적인 이게 이제 이런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또 구금하고 우리 한국인을 희생시켰던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체포를 하고 응당의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걸 국제사회에 많은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캄보디아가 물론 중심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정부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캄보디아 거점으로 돼 있는 국제 범죄 조직이 많이 또 해외로 또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뉴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태국이나 혹은 라오스나 또 저 베트남 이런 쪽으로 좀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또 다른 정부와 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해외 나가서 좋은 일자리를 갖는다. 더구나 지금 동남아는 우리보다 GDP가 떨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보다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꿈을 안고 동남아 나가는 것이 이게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어떻게 일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좀 더 대대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해법은 사실 국내에서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장 이번 송환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 후속 조치에 보다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잠깐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캄보디아 단속 이후에 일부 조직원들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접국으로 도피한 정황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대신에 이제 캄보디아 정부와 양국 TF를 꾸려서 공조에 나서기로 한 우리 정부인데 그렇다면 현지에서는 어떤 역할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지에서 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이제 정확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걸 겁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긴 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고 어떤 교묘한 범죄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주로 범죄들이 온라인 사이버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일종의 사이버 범죄를 자체 점검하고 훨씬 이제 확대를 하고 특히 국제 간의 그런 사이버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을 담당하는 국내 어떤 외사과 같은 부서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외사과 같은 범죄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내 어떤 경찰력이나 많이 이제 구멍이 뚫린 건데 어쨌든 차제 저는 온라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인접 국가들 간에 탄탄하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폐지된 외사과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첨언을 좀 해주실까요? 캄보디아 저도 가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진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캄보디아가 그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반군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외곽에 나가면은 치안이 부재 상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 정부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우리가 공조한다고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었을 뿐이지 결국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게 사기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연관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유인해내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고 한국인의 예를 들어서 대포 통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고 현지에서 지금 있는 거점을 타격하고 그 거점을 급습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막는 거 이게 저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캄보디아로 출입국하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특히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출입국관리소에서 따져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지금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대사관 쪽에서도 이 한국인의 이 취업 문제라고 그럴까? 체류자들에 대해서 좀 더 동향을 더 면밀하게 좀 더 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좀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지금 아마 주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일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지금 주미 대사가 지금 공석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그레망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무조건 정부가 바뀌니까 그냥 대사부터 소환해놓고 비워놓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영속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금방 빼는 이런 것들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루도 빨리 이 캄보디아 대사가 제가 알기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좀 거기도 임명할 필요가 있어서 좀 더 이 교민 보호 또 체제 그리고 우리 여행객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체제 이런 것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반복드리지만 한국인들이 연관되지 않으면 이런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범죄에 더 이상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홍보 이것도 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영호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실은 캄보디아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언론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MG 범죄다. MB 일자리라. MG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요. 2030 우리 젊은 층들이 너무 힘들고 일자리도 힘들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필사적으로 나가서 죽기 살기로 가서 범죄에 가담하는 걸 각오하고 나서 직접 범죄에 가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이 기본급으로 줘 거기에다가 알파로 몇십만 원만 좀 더 추가로 인센티브 준다. 그게 뭐니 우리 한국 청년들이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서 비트코인이라든 뭐 이런 범죄적인 교육과 훈련까지 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설령 범죄에서 구속되고 나중에 힘들더라도 이 범죄 수법을 익히면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극단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 전선에 목숨 걸고 뛰어든 거기 때문에 한국과 캄보디아 공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일자리 문제, 이 청년들의 어떤 미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은 MG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미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본질적인 해답이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청년들이 유입되는 경로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입이 많이 되는데 네. 이번 사태가 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논란이 되면서도 그래도 구인 광고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우리는 납치 감금 이런 거 없다라고까지 올라오는데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광고를 통해서 이게 젊은 사람들 늘 하루 종일 핸드폰 보잖아요. SNS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통해서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전혀 불법적인 게 아니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처음에 유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가 과연 이게 그럴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광고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거시 언론 같은 경우에 신문 광고 같은 경우는 그걸 어느 정도 좀 보는 편인데 SNS는 금방 올렸다가 금방 사라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단속이 어렵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즘엔 AI라고 하는 것이 워낙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생성 AI. 그래서 이런 AI를 통해서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를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게 가짜 광고인지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믿을 만한 광고인지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뭐 전화번호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무슨 주소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 가지고 어떤 현 우리 이 시대의 그 AI 시대에 맞는 맞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날로그 방식의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도 보면 무슨 뭐 대응 모니터 팀을 무슨 10개 팀을 만들어서 24시간 하겠다. 이런 의례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그 소위 범죄하는 사람들은 날아가는데 아직도 지금 뭐 걸어가는 뛰어가는 정도의 대응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모니터도 하고 또 차단하고 하는 그러니까 특히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중심을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정도의 광고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좀 가능할까요? 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소통하고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걸 과연 우리 경찰력이 지금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어떤 사이버 대응 능력, 사이버 범죄 예방 능력이 어느 정도 된지도 아직 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 아무튼 우리 내부의 어떤 사이버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막아도 이 사이버상 인터넷상에 퍼지는 이 범죄 유혹을 차단시키거나 예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을 상대로 한 자체 홍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이게 그랬던 것이라는 심어주면서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미래의 어떤 비전, 희망 섞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부가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것 이게 이런 사이버 범죄, 캄보디아 범죄를 막는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추가를 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해외 취업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 좀 물어보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런 일자리를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라고 해서 좀 그 취업을 할 때, 특히 해외 나갈 때 좀 묻는 그런 물어서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확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그런 제도는 없는 제가 겁니까?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자부가 됐든 아니면 여러 이제 그 부처가 합동으로 그런 기관을 좀 만들어서 또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현지 공관과 확인해서 좀 나중에 피드백을 주는 그런 기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고 또 어떤 청년 입장에서는 그런 보증이 그렇죠. 된다면 상당히 좀 안심이 될 텐데 이 부분은 과연 또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한번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이번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단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응 미흡을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외사국이 폐지가 되면서 이 해외 범죄 대응 인력이 줄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외사국이라는 게 이제 정부기는 국내 어떤 외국인 범죄들을 다루는 건데 그게 갑자기 폐지를 됐어요. 그 폐지를 왜 폐지시켰나를 보니까 민생 현장 치안 능력을 강화한다라고 그래서 치안국을 해체하고 이제 정보국이라 이런 데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이나 이런 데도 그 캄보디아나 동남아에서 유입되는 한국 외국인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도 많기 때문에 관련된 범죄들이 많은데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외사국을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대응력에 지금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런 큰 후폭풍,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지적받는 게 윤석열 정부도 이를테면
마약 관련된 이제 부처들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이제 해체됐다. 그래서 금방 지금 뭐 몇 년 되지도 않아 지금 마약 관련 범죄들 막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사국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차제에 다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캄보디아 하는데 사실 관련된 동남 국가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범죄들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남아는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다문화 가정으로 거의 우리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관련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내 기구, 시스템, 이런 법제화, 제도화 예. 하는 것을 이번에 좀 자제하고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전 의원께서는 이제 뭐 근본적인 내용이지만 외사국이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 범죄를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좀 물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좀 외사부를 폐지한 것 좀 폐지 아니라 좀 대폭 축소한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느 조직이나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어떤 기관의 역할, 기능 조정을 하고 인원 배치를 새로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때는 더 시급한 그런 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미흡했나 이런 지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게 결국 뭐 외사가 있었으면 없었을 것이다. 이것도 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뭐 전 정부에서 이게 안 했으면은 지금 문제 없었을 텐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정부가 모든 것은 이제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런 그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뉴스 보니까 강남에서도 지금 뭐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사가 있었으면 뭐 해외에만 담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최선을 다해서 했겠어요? 캄보디아만 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누구 탓할 일은 아니고 조금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국가가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간에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공직자들이 우리 재해외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또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뭐 여러 기관을 만들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귀국 시점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좀 어떤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3,500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현금화가 아니라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필요로 한다라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협상이 어쨌든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무적인 성과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우리 이 대기업 지금 총수들이 밀어라고 해서 트럼프하고 이제 골프 회동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하나 이제 중요한 또 이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더 많은 투자를 이제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곧 또 내일 모레 10월 말에 또 있는 우리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따라서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방적인 어떤 압박성의 어떤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상당히 힘들지만 나름대로 좀 당당하게 서로 버티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협상을 좀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하고
뭐 좋은 평가를 결론을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세게 우방국에는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실제로 흔들리지 않고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예. 지금 그야말로 거의 총력 외교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얼마나 이 구체적인 진전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사실은 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좀 미국과의 어떤 그 정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정부였다면 아마 훨씬 좀 쉬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대통령과 총리,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반미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출발이 매우 어려웠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3,500억 불을 처음에 합의할 때 언제 거의 다 된 것처럼 너무 잘 된 것처럼 자화자찬을 했고 그때부터도 사실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발표가 달랐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다 읽어서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교가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뒤늦게 이제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 단계부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 미국 정부도 적어도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아마 이제 베센트든지 러트닉이든지 이런 장관 수준에서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500억 불을 현금성으로 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를 좀 이해시키고 또 트럼프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펙까지는 트럼프가 한국 방문할 때까지 어떤 결론을 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의 급함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업 또 대기업의 회장들이 또 우리가 보기에는 동원된 것처럼 느껴요. 정부보다 더 급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 정도로 드는데 골프 회동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트럼프를 움직여서 일본과 우리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시켜서 좀 더 3,500불이라는 게 어떤 모자가 쓰여졌다고 한다면은 좀 더 오랫동안 10년이고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현금성을 최대한 줄여서 또 통화 스와프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대 아니면 우리 원화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국이 정말 이 문제에 합의가 되면서 우리 원화가 출렁거리지 않는 원화가 정말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기업의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을 갖고 우리 수출입국으로서의 어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선불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합리화를 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민간이나 기업의 노력도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라인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좀 말씀 듣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공정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디까지 우리 측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통상 전략적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압박에 정면으로 대응하면 그는 상당히 힘들다. 너무 강대강으로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처음에 통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때 그때는 모조리 우리 한국이 수용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또 실무선에서 이건 쉽지 않다. 현금으로 전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발 또 물러섰다가 다시 밀고 당기니까 밀당하면 점점 트럼프의 압박을 순화시키는 이른바 이렇게 쿠션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점점 강한 강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 만만하고 당하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그 어마어마한 3,500달러를 투자하려면 사실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다 그게 이루어질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상당히 좀 시간 끌기도 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다원화 전략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우리 정부 외교부에서 총동원해서 다양하게 협상력을 풀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안보 카드만 하더라도 뭐 한미 동맹 뭐 절대적이지만은 또 중국과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문제를 우리가 살만 활용하면 되나 그 찬스가 바로 에이펙 10월 말 회담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시진핑 주석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이 사실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양강 속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이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렛대 역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거중 조정자 역할을 할 수 네. 있다면 이 난국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정면으로 맞서는 강대강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간도 좀 끌어보고 예. 또 밀고 당기기도 해보고 이런 쿠션 전략을 좀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에이펙 때까지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한국을 방문할까? 언제든지 또 돌변할 수 있는 분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너무 쉽게 넘겨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것은 마스카라고 그래서 조선 부분을 그렇습니다. 한국의 조선 예. 부분을 굉장히 이제 탐내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덤으로 너무 빨리 끼워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그랬지만 뭐 아직 조선이 그쪽에 가서 당장 뭔가를 뭐 당장 투자하고 당장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카드는 조금 써볼 수 있는 카드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매우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일 텐데 아마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을 중국 정부를 생각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정서, 마음을 굉장히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미 뭐 던져놓게 했지만 마스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한 번 더 터치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에이펙이 그러면 최종 협상 시한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현금 속으로 3,500억 불 주면 한국 망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가 올 때까지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늘 우리 집권 여당 특히 민주당에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 가끔 그걸 뭐 레버리지로 쓴다고 해서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미국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게 협상의 전략인지 여부를. 근데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에서 미국을 좀 이거 미국이 너무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해를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미국 정부를 비판하면 정말 비판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어제 또 여야가 이 정책을 관련하고 입장을 밝혔는데 굉장히 또 엇갈렸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사천시대가 코앞이라면서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정치 이슈를 놓고 여야가 다른 건 뭐 당연합니다만은 이게 경제 정책을 놓고도 이렇게 여야 간에 보수 진보 간에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구나. 이게 정부 부동산 정책 이번에 이제 담보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출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뭐 코스피 4천 시대가 눈앞에 왔다.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주 잘 되고 있고 그 청신호다.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반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오히려 서울 사람들 추방하는 거다. 서울 추방령이고 이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사다리 걷어차는 거다라고 이제 최악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게 여야 간의 협치는 정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어렵겠다, 불가능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로도 어느 한쪽 이기더라도 또 힘들겠다. 정말 그동안에 몇 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야 간 협치의 물꼬가 트여질까라고 기대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일단 국민힘은 일단 반대 일변도, 강경 드라이브 일변도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일시적으로 좀 힘들고 부동산 정책이 출렁거리다 하더라도 단기 처방을 내세울 경우에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단기 처방이 반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정책 바로바로 단기 처방하다 23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까지도 지적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정책이 아마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또 코스피도 여러 가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어떤 지수나 지표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 처방정, 본질적인 처방에 좀 더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한하는 이게 이렇게 단기 처방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이제 또 국민들이 민심이 또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신중하게 좀 중장기 대응책을 내놓겠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힘도 최소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외교 안보 변수라든지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이런 정책적인 국민 모두의 어떤 일상과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좀 포용적 측면에서 그러면 중도층의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신중 모드가 읽히기도 하고 네. 국민의힘은 지금 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뭐 협치는 뭐 지방선거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어려울 봐주셨는데 글쎄 뭐 후속 정책을 위해서 여야가 협력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그럽니까? 해산 정당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여당이 협치를 해야지 야당이 협치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뭐 악수는 사람하고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 협치 얘기를 야당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뭐 그 정청래 대표가 현 정부 와서 내세울 게 아마 코스피 올라간 것 같아요.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코스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올라간 게 과연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는 상법 개정안 때문에 얘가 가능하면은 대주주가 경영을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이익도 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주들에게도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펀더멘털은 어려졌습니까? 어려워졌다. 한미 지금 관세 협상도 어려워졌죠. 제가 알다시피 노란봉투법 때문에 경제하는 분들을 기업하는 분들 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걸 가지고 코스피 4천 가지고 마치 경제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런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만 해도 저는 물론 뭐 현 정부로서는 이게 막 불붙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초강수로 둔 것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저는 토호제를 서울 전역으로 묶는 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 올라가는 것은 강남 몇 군데하고 한강변 강북밖에 없어요. 오히려 저기 서울의 강북 지역 저기 쪽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오히려 정말로 거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토호제를 묶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을 처분해서라도 사실은 당장 생활비에 써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해 놓으니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누가 현금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100%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래 왔고 아마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집 살 때 절반 이상을 땡겨갖고 샀더라고.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더구나 젊은 층들은 이제 앞으로 뭐 결혼하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금융권의 힘을 빌려서 집 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소득은 있지만 목돈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 그리고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내가 빚을 내서라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차단한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은 이제 앞으로 전세금 더 올려주는 거, 월세 올려주는 거, 경기도로 밀려나는 거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심이 흉흉한 것이고 저는 강북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 왜 함구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 지역에 집값 떨어진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오히려 강북에 재건축 재개발 잘 진행돼 가지고 아파트 질 좋은 아파트가 공급되면 자기 지역의 선거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집권 여당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서민들이 질 좋은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숨통을 좀 틔워주고 무차별적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는 공급 대책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